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함께 맞는 비 한비의 진행을 맡은 유승현 작가라고 합니다. 요즘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힘들어요. 여러분도 마음이 많이 힘드시죠? 이 프로그램은요,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교육과 양육에 있어서 어떤 방향성이 옳은가, 또는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 라는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학령기, 성인기에 걸쳐서 다양한 패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영유아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그러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서울지부장 김수정이고요. 만 27세의 자폐성 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열심히 지금 살아가는 멋진 청년의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고래와 4살 꽃별이를 키우는 엄마 울림이고요. 저희 둘째 4살 꽃별이가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매일 재활치료실에 다니는데 틈틈이 글을 쓰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야기해 볼 주제는 새 생명의 탄생, 우리 아이들의 탄생이에요.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아주 어릴 때 이 아이의 장애 여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도 어리고 쟤도 어리고 우린 다 어리니. 그래서 발달장애는 조금 키우다 보면서 차츰차츰 알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바로 다운증후군이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이의 장애 여부를 알게 됩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여기 울림님이 계시죠? 우리 그때 이야기를 먼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꽃별이는 뱃속에 있을 때 다운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고 세상에 나온 아이예요. 12주, 16주에 이제 기형아 검사를 보통 임신부들은 하게 되는데, 그때 피검사에서 다운증후군 고위험군 판정을 받았지만, 그때는 유산 위험 때문에 제가 누워만 있고 막 이럴 때여서 그냥 무사히 막달까지 있다 나오면 좋겠다라고 막 기도를 하고 이럴 때라 그 다운증후군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0주 넘어서 24주쯤에 정밀 초음파를 했는데, 그때 십이지장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보인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보시라라고 해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양수 검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다운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게 24주? 네. 네. 이제 정밀 초음파를 보통 20주에 하는데 제가 좀 늦게 해서 24주에 양수 검사 판정이 나왔어요. 그때 이미 안정기에 접어들었었고 아이가 1kg가 넘어서 그때 당장 나와도 살 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여서, 저는 이제 이렇게 힘들게 유산 위험을 겪어낸 아이를 겨우겨우 이때까지 안정기까지 왔는데 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게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게다가 태동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이 아이를 사랑하게 되어서 저는 교감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 그래서 무조건 나을 거다라고 했고, 이제 가족들은 다운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뭐 병원을 알아보겠다. 당연하게 임신 중지를 이야기해서 저랑 갈등이 굉장히 컸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겨가지고 아이를 무사히 낳아서 꿈별이가 무사히 태어났습니다. 다운증후군 같은 경우는 뱃속에서부터 알게 되지만, 발달장애의 경우에는 키우다 보면서 하는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분명히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수정님 어떠셨어요? 네. 어떤 순간에 하셨나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발달 전체가 조금 늦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라는 이제 촉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의사들에게 물어보면 그냥 발달이 좀 느릴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눈 맞춤이 좀 안 되는 아이, 그러니까 늦은 아이라고 주변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런 촉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극에 반응해서 애가 막 깔깔 울고 그런 반응들을 하는데, 나와 상호작용, 교감이 안 된다는 그런 감은 정말 돌 이전부터 계속 갖고 있다가, 돌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확실히 다른 아이와 너무나 다른 발달을 보여. 나랑 교감 안 되는 이 아이? 이러면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는 그런 경우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는 자폐였기 때문에 감각이 되게 예민했어요. 그러니까 막 시각적인 자극도 좋아했지만 이 섭식에 대해서 질감에 따른 이제 그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이 심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말로 다시 검사를 해달라고 의뢰한 경우였죠.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우리 아이가 긴가민가 발달
지연인가 발달 장애인가 그 기로에 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발달 지연인가 발달 장애인가 이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는 영유아 건강검진이 의무적으로 시행된단 말이에요. 영유아 건강검진이 도움이 많이 될까요? 꿈별이는 워낙 일찍부터 대학병원을 다니고 있어서 영유아 건강검진은 굳이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이집 가기 전에 시작을 했는데요. 다운증후군은 되게 그 징후가 천차만별이어서 돌 지나서 걷고 뭐 말도 하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다운증후군이라는 사실을 3살까지, 4살까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꿈별이랑 동갑인 친구 중에 뒤늦게 3살 넘어서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이 아이가 다운증후군인 것 같으니까 큰 병원 가서 검사해보세요 라는 얘기를 듣고 판정을 받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영유아 건강검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발달 그 검사를 조금 조기에 하는 편이긴 한데 이런 검사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발달의 그냥 단순 지체인지 이런 것들을 너무 성급하게 진단하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그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자꾸 검사를 미룬다든지 진단을 미룬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발달 진단검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대학병원에서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동네 병원에서 받아도 괜찮을까요? 이거는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에요. 첫 진단이 뭐 대학병원이냐 동네 의원이냐 이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보다 저는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의료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하죠. 대도시 위주의 의료 서비스, 특히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의료 서비스 때문에 심지어는 부산에서도 서울로 병원을 온다고 해요. 이런 상황들이 농어촌에 가면 정말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부모님들이 장애 아이를 데리고 재활 난민, 장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치료 한번 받고 내려가거나 여기서 서울에서 또 집을 구해서 기거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좀 지적돼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료 불균형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울리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끼리 수다 떨면서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유전학과가 3개? 네, 유전학과가 다운증후군 같이 이제 염색체 이상이고 유전적 질환은 유전학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 과에 협진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전국의 유전학과는 딱 3곳밖에 없고 그게 다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에 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활의학과나 뭐 다른 이제 재활 치료를 받고 복지관에 가거나 하는 서비스들을 받을 수는 있지만 유전학과에 가서 또 다른 질환들은 없는지 합병증을 좀 종합적으로 협진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오셔야 하고, 이제 제 주변에 아는 분들도 하루에 이제 8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검사를 빼곡하게 잡아서 날 잡아서 서울에 와서 진료와 검사를 쭉 받고 하룻밤 주차장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모텔 잡아서 주무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런 의료 난민들이 많이 있고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데 그 모든 지원이 이제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단을 받아야 돼요. 이제 거기 딱 기로에 섭니다. 병원도까지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진단명을 무엇으로 받을 것이냐. 발달의 영역으로 오면은 자폐로 받을 것이냐, 지적으로 받을 것이냐. 다운의 영역으로 가면은 언어로 받을 것이냐, 지적으로 받을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유리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다운증후군의 지적장애로 꿈별이는 2돌 지나자마자 바로 받았는데요. 언어로 이렇게 받는 경우에는 되게 그 시기가 뒤로 미뤄지게 돼요. 왜냐하면 말을 하는 데까지 발달장애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발달평가를 받는 것도 늦게 받게 되고, 그래서 장애 진단을 좀 미뤄서 그 사이에 좀 보험 같은 거에서 많이 이렇게 필요한 지원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언어로 해서 좀 늦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보험이 없어가지고 그냥 빨리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고 싶어서 지적장애로 빨리 등록을 했습니다. 발달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나뉘는데요. 자폐성 장애인 중에 많은 분들이 지적장애를 중복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걸로 분류한다는 게 조금 우습기도 한데, 단순 지적장애 같은 경우야 단순 지적장애로 진단이 내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중복으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진 분들은 아무래도 지금 현 제도상 자폐성 장애가 조금 유리한 부분이 일정 있으니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고 그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5살 때 지적장애로 판정을 받았다가 6학년 때 자폐성 장애로 장애명을 변경을 했어요. 저희 아이는 자폐성 장애
인인데 5살 때 재활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장애로 내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이제 알고 계시죠? 재활병원은 지적장애밖에 못 내리고요. 정신건강의학과는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모두 다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적장애에서 자폐성 장애로 장애명 변경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하지만 자폐성 장애였다가 지적장애로 변경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장애 진단을 받는 데 있어서 이 시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낙인 효과를 우려한단 말이에요. 장애 진단은 빨리 받는 게 좋을까요? 늦게 받는 게 좋을까요? 저는 빨리 받고 싶었어요. 뭐라도 좀 받고 싶어가지고 너무 지원이 처음에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장애 진단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자마자 바로 받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가 알고 있었고 원해서 받았는데도 그 복지 카드가 나오니까 눈물이 펑펑 쏟아지더라고요. 그 복지 카드가 아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신무증이 생겼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좀 많이 울었었는데 오히려 천천히 받는 분들은 복지카드 생겨서 너무 좋다 이렇게 갖고 다니시기도 하고 근데 저는 받을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지카드를 내밀고 아이를 보여줬을 때 주차 할인을 받는다든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받는다든지 자동차세 감면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들어가기 요즘 굉장히 힘든데 장애 정도가 중증이면은 좀 먼저 특수반에 배정이 되는 그런 우선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경계성 아이들보다 꿈별이가 먼저 이렇게 배정이 되고 그래서 받으실 수 있다면 일찍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당시에 별다른 복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장애 진단을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부족하긴 해도 많은 복지 서비스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장애 등록을 한다는 것을 낙인 효과라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장애 등록을 해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혜택도 있고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내시고 우리 사회가 이 장애인 등록제라는 방식을 조금 변경하는 걸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나 스위스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 복지카드 이런 개념으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사회보장 서비스 코드에다 본인들이 원하는 필요한 이런 서비스들을 입혀주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 신청주의를 계속 고집하고 그리고 요거를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지 않고 이거를 또 그 안에서 소득별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구분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조금이라도 빠른 시기에 등록을 해서 그 이득, 그 혜택 이런 것들을 받아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자체가 없대요. 그 통계 자체를 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발달장애인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굳이 수치화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발달장애인이라고 따로 네이밍을 해가지고 수치를 내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발달장애가 있으면은 각각의 필요한 요구들이라든지 지원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냥 발달장애여서가 아니라 나한테 필요한 지원을 가서 등록을 하고 신청을 하고 그 서비스를 받는 그런 개념을 든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사람을 맞추는 거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을 맞추는 거고 이 차이가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알고 있기로는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민자들도 장애 범주에 들어가고요. 당뇨, 비만도 장애 범주 들어간대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필요한 사회 서비스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장애라는 개념이 확 넓어진 거예요. 우리가 장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행정적으로는 어떠한 순서에 의해서 이제 장애 등록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병원에서 장애의 진단을 받는 것과 행정상으로 장애 등록을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일단 재활의학과에서 발달 평가를 하고요. 네, 그거를 위해서 먼저 의사를 만나고 발달 평가 날짜를 받아서 발달 평가를 받고 다시 의사를 만나서 진단서를 이렇게 밀봉합니다. 보호자가 보지 않게 밀봉을 해서 그걸 주민센터에 갖다 내야 되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심사를 해서 장애 정도가 결정이 돼서 복지카드가 나오는데 먼저 통과가 됐다는 결과를 들으러 주민센터를 방문을 해야 되고요. 복지카드는 또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병원과 주민센터를 오가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발달평가도 사비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다니던 병원이었기 때문에 한 20만 원 안쪽에서 끊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되면 40~50만 원을 내야 되고 그래서 장애 진단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최초 진단비는 1회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서비스, 그러니까 등록을 한 이후에는 복지로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비스들을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불편하긴 해요. 내가 가서 직접 장애 등록을 하고 뭐 하려면은 너무나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 불편하긴 한데, 예, 의사한테 발달 평가 받는 걸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장애 등록을 하신 다음에는 복지로로 들어가셔서 이후 내 아이의 장애에 맞는 어떠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들이 이런 모든 정보를 사실은 제공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보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가서 모르는 건 사회복지사에게 물어보시고 그 사람이 모르면 네가 알아서 나한테 제공해달라 라고 요구하십시오.